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교사연수 첫 번째 시간 인공지능의 이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의 용어들에 대해서, 용어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교육 왜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인데요. 인공지능의 이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게 이번 첫 번째 이 활동의 목표고요. 자, 인공지능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으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건은 튜링 테스트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 그러니까 이 배우 말고 이 영화에서 모델이 됐었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앨런 튜링 박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영화 내용과는 사실 관련은 없고요. 이 영화 내용은 뭐 세계대전 때 암호 해독기 만드는 내용인데 이분이 나중에 1950년에 이런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테스트는 이런 거예요. 자, 가운데에 벽이 있죠. 벽이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이 피실험자입니다. 이 피실험자가 컴퓨터와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이 피실험자가 컴퓨터와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이게 컴퓨터인지 이게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렇다면은 과연 컴퓨터를 사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 튜링 테스트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C라는 이 피실험자가 컴퓨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사람이니? 라고 질문하면 컴퓨터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응, 나는 사람이야. B, 실제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응,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너무 쉬운 질문이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질문을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를 했다 쳐봐요. 100가지를 했는데 A와 B가 둘 다 사람처럼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이 튜링 박사가 얘기한 건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사람이 컴퓨터와 실제 사람을 구분을 못하면 컴퓨터에게 지능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이 튜링 테스트의 내용이고요. 이걸 왜 했냐? 이전까지 인공지능에서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지능의 범주 그리고 지능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처럼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이 일단 뭐가 정해져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발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튜링 테스트에서 이 튜링 그 박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일단 그런 건 제쳐두고 만약에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컴퓨터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설명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네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인간 자신이 기계와 이야기하는지 혹은 사람과 이야기하는지 분간할 수 없다면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게 튜링 테스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956년에 있었던 다트머스 학술 회의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 나오는 이 존 메카시 교수가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제 재임하던 시절에 여기 훌륭한 나머지 9분들, 본인 포함해서 10분이 같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하자고 이 제안서, 초청서를 보냅니다. 이 초청서의 맨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We propose that 2 months, 그러니까 2달간 제안한다는 거죠. 2달간 10men, 그러니까 10명의 Study of Artificial Intelligence,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10명이서 인공적인 지능에 대해서 2달간 이제 연구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는 뭐 여름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때 처음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언제냐면 1956년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장밋빛 희망에 부풀었어요.
인공지능이 정말 모든 걸 대체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이런 유명한 말들을 살펴보면 뭐 1958년에 사이먼이라는 분과 뉴엘이라는 분이 10년 내에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기게 된 건 1990년대 들어서죠. 1970년에 마빈 민스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3년에서 8년 사이면 한 평범한 인간 정도 지능을 가진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간의 지능을 가진 기계는 진짜 인간만큼의 지능을 가진 기계는 아직도 없죠. 인간의 어떤 부분적인 지능은 따라갈 수 있지만 정말 인간의 지능을 가진 기계는 아직까지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74년부터 AI 겨울이 찾아와요. 연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도 지원금이 끊기고 여러 가지 연구도 벽에 부딪혀요. 자, 이때의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때의 분들은 강인공지능, 그러니까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되게 크게 봤어요. 정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강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게 잘 어렵죠. 뒤에 나오는 약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처럼 어떻게 행동할 수 있다. 이게 약인공지능인데, 처음에 이제 연구했던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큰 범주로 연구를 했죠. 근데 잘 안 됐어요. 자, 이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념 중에서 이제 계산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지능, 생각을 컴퓨터의 계산들의 어떤 집합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수학의 계산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능도 똑같이 어떻게 복잡한 계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이런 복잡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걸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을 시키면 정말 사람처럼 사고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어요. 이유는 그렇게 계산을 통해서 사람처럼 하게 하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 계산으로 될지도 모르겠지만 계산이 필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 뒤에 PMP 이론이라고 나오는데, PMP 이론은 뭐냐면 이 고려해야 할 어떠한 변수라든가 어떤 문제들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계산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추가되면은 하나 추가됐으니까 뭐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간은 뭐 10배로 늘어나고 이런 내용인데, 뭐 복잡한 내용이니까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죠. 두 번째 이제 연결주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연결주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1차원 퍼셉트론이라고 해요. 이제 저도 이제 어려운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떤 신경망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뇌에는 뉴런과 뭐 시냅스라는 게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 시냅스라는 게 이제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이 신호에 따라서 이 얽히고 설킨 이 뉴런들이 어떤 마지막에 이제 사람의 사고의 마지막 결정 과정까지 이런 일들이, 신호들이 이렇게 막 계속 주고받고 일어나는데, 이런 것처럼 컴퓨터도 인공적인 이런 서로 간에 주고받는 신경망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면, 그러면은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당시에는 이게 좀 어려움이 많았죠.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어려움도 있었고 실제 컴퓨터의 성능도 따라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됐어요. 이 시기에는 뭐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에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로봇한테는 쉽고요,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엄청 복잡한 계산은 로봇은 쉬운데 인간은 어렵죠. 반대로 그냥 사물을 인식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인간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냥 뭐 쳐다봐서 인식하는 거는 뭐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로봇에게는 어렵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떠한 컴퓨터를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잘 안 됐었어요. 자, 이후에 잠깐 또 인공지능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가 이제 1980년에서 1987년인데, 이때는
인공지능을 그렇게 넓게 보지 않았어요. 좀 약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일부분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고 그리고 좀 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때 나온 이제 내용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어떤 전문가의 데이터와 이런 지능을 이런 데이터들을 내용을 학습시킨다기보단 이제 집어넣으면 메모리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사람을 대신해서 정말 사람처럼 얘가 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어서 여기저기 기업들에도 이제 적용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마이신이라는 전문가 시스템인데 약을 처방할 때에 대해서 이제 얘가 의사 대신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상태 같은 거를 예, 아니오의 응답에 의해서 그런 응답들에 의거해서 뭐 이렇게 증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가지면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이 사람에게는 이 약을 처방하는 게 좋다. 이 백신을 처방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나쁘지는 않았대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겨울이 찾아와요. 이 전문가 시스템이란 게 전문가들한테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분야마다 정확히 100% 모든 걸 정확히 다 추출하기 어렵대요. 뭐 예외도 존재하고 뭐 추출해야 되는 것들이 뭐 진짜 100% 완벽하게 추출이 잘 안 된대요.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할 때 규칙을 딱딱딱 적용시켜서 하면 좋은데 사람에게는 가끔씩 어떠한 뭐 무언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면 감이나 어떤 경험에 의거해서 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수정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컴퓨터한테 적용시키기가 좀 어렵고요. 세 번째가 이제 좀 심각한 이유인데 이게 늘 어떤 문제 상황이라든가 내용이 늘 동일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더 좋은 방법이 생기는데 이거를 전문가 시스템에게 바로바로 새롭게 적용시키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학습이라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1980년대 후반쯤 되면은 인공지능 하드웨어 시장이 붕괴됐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에 비해서 원래는 압도적이었지만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애플이나 IBM에서 만든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해지니까 인공지능 하드웨어 시장이 그냥 순식간에 붕괴해 버렸대요.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AI 연구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93년대쯤 되면은 다시 AI가 다시 발전을 하게 돼요. 이게 반복이에요. 발전했다가 쇠퇴했다가 발전했다가 쇠퇴했다가. 자, 이때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간단히 여기에 있는 법칙 하나만 볼게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무어라는 사람인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어의 법칙인데 내용은 뭐냐면 자, 쭉 써있죠. 뭐 알 수 없는 영어들이 써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24개월,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건 뭐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있는데 우리 뭐 삼성전자가 하는 건 주로 메모리 반도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 즉 CPU, 연산장치죠. 이 연산장치의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시작된 연도가 1970년도인데 실제로 이 이론이 2014년? 6년? 이때까지도 실제로 이렇게 발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2의 n승으로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계산할 수 있는 CPU 성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CPU 하드웨어가 발전했기 때문에 한 1990년도 중반부터는 갑자기 인공지능에서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97년에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세계 챔피언을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드디어. 아까 1960년대인가 50년도에 세계 챔피언 이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97년에 이겨요. 정말 뭐랄까 인공지능이 시작된 것 같았죠. 자, 그리고 2011년에는 퀴즈 세계 챔피언들이랑 컴퓨터랑 붙어서 컴퓨터가 퀴즈 세계 챔피언들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건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부터는 인공지능의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부터는 뭐 여러 가지들, 뭐 딥러닝이라는 것도 나오고 머신러닝, 뭐 이런 내용들 많죠, 그렇죠?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가 어떠한 뭐 5G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었고요. 이거는 구글에서 한 고양이 얼굴 인식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뒤에 살펴볼 텐데 쉽게 말해서 고양이라고 이미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가 고양인지는 몰랐지만 고양이끼리 분류를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2016년에 뭐 우리로서는 안타깝지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신의 한 수로 4세트를 딴 그래도 쾌거를 이뤘었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상 컴퓨터 바둑세계에서 못 이깁니다. 그냥 사실 인간이 컴퓨터 이기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에이 바둑은 그래도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을 이기냐, 경우의 수가 뭐 끝도 없이 많은데 거의 무한대인데 했는데 이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인공지능 용어에 대해서 빨리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자, 인공지능의 용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건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정의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죠. 여기 보면 이 집합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큰 바깥에 있는 범주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요. 그 안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좀 한글로 된 걸로 살펴볼게요. 자, 인공지능은 제일 큰 범위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뭐 학습하고 뭐 이런 부분 이외에도 어떤 인공지능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인공지능으로 된 간단한 여러 가지 뭐 산업용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에 포함을 시켜줘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기계들까지도 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범주가 엄청 넓어요. 근데 머신러닝이라는 건 인공지능에서 한 이제 뭐랄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부분인데 이 머신러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부터는 이제 학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걸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기계 학습이죠. 말 그대로 기계 학습이고요. 자, 그러면은 머신러닝 안에 또 있는 딥러닝은 뭐냐?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저도 헷갈리는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다른 것이다?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고 딥러닝이 머신러닝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딥러닝은 이런 컴퓨터가 학습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인공신경망이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그게 딥러닝이에요. 이게 옛날엔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엄청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해서 이 딥러닝 분야가 최근에 엄청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뭔가 좀 따로따로 보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워낙 범주가 커졌으니까 딥러닝의 범주가 그렇긴 한데 원래대로라면 딥러닝은 머신러닝 안에 있는 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머신러닝에 있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머신러닝, 기계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학습하는가. 첫 번째는 지도학습이에요.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킬 때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듯이 이제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린과 고양이 그림을 보여줄 때, 자, 이 노랗고, 이 길고 목이 긴 거 얘는 기린이야. 이 검었고 이렇게 꼬리 이렇게 있는 거 고양이야 하고 학습시키면 컴퓨터가 나중에 기린 사진 보면 이건 기린이야.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바로 지도 학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도학습에 중요한 개념이 있네요. 여기 분류와 회귀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지도학습이 있어요.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비지도학습은 뭐냐면 답을 안 알려줘요. 비지도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해요. 어떻게 학습하냐? 예를 들어서 기린과 고양이 사진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보여주면 컴퓨터가 얘네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니까 일단 다리와 뭐 목의 길이가 길고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노랗고 얼룩 있고 목이 긴 거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꼬리가 길고 귀가 뾰족한 건 이렇게 분류하고. 그래서 얘는 이게 기린인지도 모르고 이게 고양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특성을 분석해서 스스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얘가 기린이다, 얘가 고양이다, 몰라요 얘는. 근데 공통점을 파악하고 이 안에 어떤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파악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에 대한 이런 개념도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간상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강화학습이 있어요. 강화학습은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 살펴본 건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뭐냐면 알파고 제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이후에 나온 새로운 알파고예요. 바둑 규칙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얘한테. 야, 바둑 규칙은 이거야.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야. 이것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기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전략이라는 걸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얘가 혼자서 자기 스스로 바둑을 두면서 바둑의 이치를 터득해 가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보상,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를 얘가 설정해 놓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 혼자 바둑을 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바둑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몇 점이었네? 그럼 바꿔볼까 하고 계속 스스로 계속 이거를 변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승률을 높이는 좋은 수가 어떤 것인지 데이터를 스스로 쌓으면서 이해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여기 보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요령을 터득한다. 근데 여기 보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엔 어이없는 수를 뒀대요. 왜냐면 얘가 방법을 모르니까, 막 잘 두는 방법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거예요. 막 바둑으로 따지면 진짜 막 던지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두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개가라고 하죠. 개가를 다 해보니까 이거는 점수가 집이 많이 안 지어지네, 점수가 얼마 안 나네, 이러니까 얘가 계속 새로 두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유리한 전력인가, 최고의 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해보니까 구글 그 이세돌 구단 상대로 했었던 그 알파고가 이제 알파고 리라는 이름을 이제 가명으로 이제 지었다 치면, 이 알파고 리라는 그 이세돌 구단과 붙었던 그 알파고와 이 새롭게 만든 알파고 제로, 스스로 강화학습을 한, 어떤 보상을 해서 강화학습을 한 이 알파고 제로와 붙여본 결과 100전 100승 이 강화학습을 한 알파고 제로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72시간 독학했대요. 공부 3일 했다는 거죠. 3일 동안 혼자서 계속 셀프로 바둑 둔 다음에 그 이세돌 구단 이긴 알파고랑 붙었는데 그냥 이겨버렸다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화학습은 약간 게임으로 설명하는 게 좀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을 예로 들면 게임의 규칙을 따로 입력하지 않고, 이거 말이 좀 잘못됐네요. 규칙만 알려주고죠. 규칙만 알려주고 사용자가 게임 환경에서 현재 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방법을 찾아가며 행동하는 학습 방법. 그러니까 딱 규칙만 알고 있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높은 점수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를 스스로가 학습해 나가는 게, 그게 강화 학습 방법입니다. 말이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저도 설명하면서 말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나오죠. 방금 전에 나왔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은 다 머신러닝, 기계학습 분야고요. 이 딥러닝이란 분야는 머신러닝의 한 부분인데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뉴런과 시냅스라는 게 있죠. 뉴런과 시냅스라는 게 인간의 어떤 뇌에 존재하는데 이게 뭐 수백여 개, 수조 개 뭐 이렇게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전기적 신호가 일어나서 이런 얽히고 설킨 뉴런과 시냅스, 수백여 개, 수천억 개의 뉴런과 시냅스들이 서로 간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고의 과정을 일으킨다라는 건데, 이거를 실제 컴퓨터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뉴런과 시냅스의 이런 단계를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층만으로는 뭐랄까 좀 복잡한
사고나 계산을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층들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다중 인공신경망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론을 도입해서 한 게 이 딥러닝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뭐 전문적인 부분이라 정확히 뭐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인간의 뇌 구조, 인공신경망의 그런 방법을 따라해서 어떤 전기적 신호를 따라해서 여러 가지 이런 뭐 이런 화살표로 통해서 최적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이게 이제 딥러닝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뭐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인데 뭐 이 부분도 여기 보면 Godfather of Deep Learning이라고 나오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살펴볼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크게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딥러닝 성공 비결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알고리즘, 그래서 기존 신경망을 한계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었고요. 빅데이터,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거대 기업들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었죠. 그리고 하드웨어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CPU가 있고 GPU가 있는데 CPU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 처리 장치죠. 근데 이 CPU의 특징은 연산을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신 연산을 하나, 둘, 내지 뭐 4개, 8개 이 정도밖에 처리를 못해요. 우리가 뭐 코어 할 때 듀얼 코어, 뭐 쿼드 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옥타 코어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계산을 할 때 뭐 2개, 4개, 뭐 6개, 8개 뭐 이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이 GPU라는 애는 계산이 CPU에 비해 느린 대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인공지능의 어떤 연구의 특성상 GPU가 잘 맞고 이 GPU가 최근에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인데요.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자, 특이점이 온다. 이건 뭐냐면 커즈와일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사람의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특이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지식의 폭발에서 한계를 넘는 그 지점이 특이점인데 인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었대요.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뭐 전구가 등장했고 사람이 달에 갔고 월드와이드 웹, 뭐 인터넷이 생겼고 게놈 지도가 뭐 이렇게 발견되고 근데 이런 게 점점 시간이 짧아졌죠. 자,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이런 발전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의 이론대로라면 2015년에는 이미 이건 이루어졌대요. 2015년에는 컴퓨터가 쥐의 어떠한 뇌의 그런 능력을 넘어섰고 이 사람이 이룬대로 2023년에는 컴퓨터가 사람 한 명의 어떤 지능의 능력을 넘어설 거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견하는 건 2045년에는 인류 전체의 어떠한 그런 지능의 합을 컴퓨터가 넘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돼서는 사람이 컴퓨터에게 뭘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이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job lost, jobs gained, 그러니까 없어지는 일자리랑 새로 얻어지는 일자리란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자동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도 이런 자동화와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순위가 있는데 1등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일자리가 제일 많이 날아갈 거래요. 2030년에 일본의 일자리의 약 27%가 다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등이 누구냐? 놀랍게도 한국이에요. 약 25%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는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자동화,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을 역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중요한 건 다른 선진국이 다 해요. 선제적으로 먼저 해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뭐 AI 전문 인력을 연간 25만 명씩 양성한다고 했고 중국은 AI 교과서만 33종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 AI 이제 OECD 꼴찌 수준 나오죠. MIT는 뭐 9월부터 인문계열까지 전교생의 뭐 AI 교육을 한다 등등 이런 내용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짧았는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 미래의 인공지능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분야로서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방침들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인공지능의 용어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고 마지막에 정말 이 부분은 너무 간단히 살펴봐서 죄송하긴 한데 인공지능 교육 왜 해야 되는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우리 생활에 대한 주제로 또 뭐 한 30분 너무 길죠? 2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